북한 김정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절대 권력자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사라지고 중국 군부 2인자까지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북한 평양 지도부 전체가 공포에 빠졌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엄청난 사건 뒤에 김정은이 은밀히 연관돼 있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후 김정은은 소문의 근원지를 없애기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국정원조차 듣고 말을 잃었다는 북한 서열 정리의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정보부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리밍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베이징 본부 7층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장하오가 숨을 헐떡이며 제 책상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장하오가 급히 태블릿을 건네며 지금 당장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화면 속 남성은 얼굴을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3일 전부터 공식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고 했어요. 그 뒤에는 예상치 못한 국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북한 김정은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언급이었어요. 군부 내부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시진핑 주석이 사라졌다니 북한 김정은과 연관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하오가 긴장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홍콩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만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인터넷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마다 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죠. 댓글들은 이미 수천 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각 지역 사무소에서 상황 보고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15년간 정보부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실종 의혹이라니, 게다가 북한과의 연관성까지 제기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 순간 상관인 왕웨이 부국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왕웨이는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얼굴은 모두 심각했습니다. 왕웨이가 단호한 어조로 이 사태의 배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왕웨이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감지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중국 전역이 요동치는 가운데 왕웨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왕웨이가 정말로 진실을 찾으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깨닫게 됐죠. 회의가 끝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왕웨이가 갑자기 한국을 범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도 없이 말이죠. 저는 왕웨이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왕웨이가 부하 직원들에게 한국 정부가 중국 내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을 범인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웨이는 컴퓨터 전문가들을 불러 가짜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보기관이 중국 내부 정보에 접근했다는 허위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손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왕웨이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짜 증거들이 완성됐고 곧바로 언론에 유포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왕웨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죠. 확실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왕웨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왕웨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한국 편이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느냐고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왕웨이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왕웨이의 타겟이 되기 시작한 걸 직감했어요. 왕웨이는 계속해서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저를 적으로 규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뒤에서 왕웨이의 시선이 따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중국 언론들이 한국 비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텔레비전마다 한국이 중국 내정에 개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도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왕웨이가 만든 거짓말이 중국 전체를 휩쓸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왕웨이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을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왜 그렇게 성급하게 가짜 증거를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왕웨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으면서 왕웨이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제 직감이 맞다면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는데 왕웨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용히 왕웨이 사무실 근처로 다가갔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왕웨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들은 내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왕웨이가 중국 2인자인 쉬치량의 차량 폭발 사고를 지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쉬치량을 제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왕웨이가 북한의 김정은과 비밀리에 소통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왕웨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시진핑 주석과 쉬치량을 모두 제거한 후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15년 동안 충성을 다해 일해온 중국 정부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웨이가 통화를 마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하면서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서도 방금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왕웨이가 군부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진핑 주석을 제거하고 쉬치량까지 없애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에 북한 김정은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은밀하게 손을 잡고 중국 내부의 권력 구조를 뒤바꾸려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왕웨이가 한국을 범인으로 몰아간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진짜 범인인 북한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려 했던 겁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대한 음모를 알게 된 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왕웨이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만약 제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걸 눈치채면 어떻게 될지 뻔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왕웨이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왕웨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왕웨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어젯밤 늦게까지 뭘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야근을 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왕웨이의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왕웨이가 제가 비밀을 알았다는 걸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리며 시선을 돌렸어요.
누군가 제 평판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왕웨이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최근 제 행동이 의심스럽다며 당분간 특별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후에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평소 보지 못했던 검은색 차량이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에서 깬 채로 숨을 죽였습니다. 문 밖에서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왕웨이의 부하들이 저를 체포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뒷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다행히 아파트 뒤편에 비상계단이 있었거든요.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거리로 나온 후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에게 공항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더 이상 중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택시 뒷좌석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는데 검은색 차량 몇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왕웨이의 영향력이 공항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한국행 항공편을 예매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어요. 탑승 수속을 밟는 동안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언제 제지당할지 몰랐거든요. 탑승 게이트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게이트 앞에 도착했을 때 보안 요원 몇 명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탑승구로 뛰어들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비로소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5년간 살아온 곳을 떠나게 된 거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시설부터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항상 한국을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교육받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혹시 중국 정부에서 제 신상 정보를 통보했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 출입국 직원은 예상외로 친절했어요. 저를 의심스럽게 보지도 않았고 업무적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도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는 한국인들의 표정이 여유롭고 자연스러웠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명동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김영주였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저를 보고 먼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중국어로 물어보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김영주는 중국에서 유학했다고 했어요. 저에게 여행차 왔느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김영주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숙소를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김영주를 통해 이정훈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정훈은 대학에서 중국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저의 사정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부터 문제였어요. 한자를 써서 소통은 할 수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가 필요했거든요.
음식도 달랐고 생활 습관도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점차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주와 이정훈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충 짐작하면서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정훈 교수와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나 사회 시스템에 대해 들으면서 중국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교육받은 한국의 모습은 허상이었어요. 실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씨가 따뜻했어요. 낯선 이방인인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15년간 정보부에서 일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온정을 한국에서 느꼈어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왕웨이의 음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매일 중국 뉴스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쉬치량 부주석의 차량이 폭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왕웨이가 실제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엿들었던 통화 내용이 현실이 된 거죠. 쉬치량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사주를 받은 테러 조직이 쉬치량을 노렸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왕웨이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정훈 교수에게 중국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중국 전문가답게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했어요. 중국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연관성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과연 누가 저를 믿어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국 정보부 요원의 말을 한국 사람들이 신뢰할 리 없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으로 실종됐다고 발표된 것이었어요. 중국 정부는 건강상 이유로 잠시 요양을 떠났다고 했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웨이의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을 제거하고 쉬치량까지 무력화시킨 후 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겁니다. 제가 엿들었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 것이죠. 더욱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한국을 비난하는 동안 북한은 조용히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중국과 함께 한국을 비난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새로운 군부 지도층과 은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왕웨이와 손을 잡고 중국 내부의 권력 구조를 바꾼 것이었어요. 북한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 이런 음모에 가담한 겁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중국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비난하는 이유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외교적 갈등 정도로만 보고 있었죠.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저만 속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왕웨이와 김정은의 음모로 중국 전체가 뒤바뀌고 있는데 아무도 그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베풀어준 따뜻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김영주와 이정훈 교수가 보여준 진심 어린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겼거든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왕웨이와 김정은의 음모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과연 누가 중국 정보부 요원이었던 저의 말을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정훈 교수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중국 전문가이고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제 정체를 밝혔어요. 이정훈 교수는 처음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그냥 평범한 중국인 관광객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왕웨이의 쿠데타 계획과 북한 김정은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진핑 주석의 실종과 쉬치량 부주석의 암살 시도가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훈 교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완전히 무고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웨이가 자신들의 음모를 숨기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어요. 북한과의 비밀 협력을 감추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이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제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중국에서 가져온 휴대폰에 저장된 일부 자료를 보여줬어요. 왕웨이의 행동을 기록한 메모와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비록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제 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정훈 교수는 즉시 정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그들도 이정훈 교수의 소개로 저를 신뢰해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 증언을 바탕으로 긴급히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중국의 음모를 국제사회에 폭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핵심 증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준비 과정은 신중하고 치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 신변 보호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요. 왕웨이나 중국 정부에서 저를 제거하려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중국 내부의 쿠데타 음모와 북한과의 비밀 연계를 전 세계에 공개한 것입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제 증언이 핵심 근거가 됐어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고 각국 정부들도 중국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비난했던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죠.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왕웨이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내에서도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은과 중국 군부의 비밀 협력이 폭로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됐어요. 중국과 북한 모두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완벽한 방역에 성공했어요.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있던 누명을 완전히 벗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밝혀낸 정의로운 국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제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컸어요. 중국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왕웨이와 그 세력들이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해서 정치적 망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위험과 한국을 위해 한 일들을 고려해서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었죠. 망명 승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15년간 충성을 다했던 조국에서 쫓겨나 이방인이 된 저에게 한국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감사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김영주와 이정훈 교수는 제 망명 승인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처음 저를 도와줄 때부터 진심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정훈 교수는 앞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김영주와 이정훈 교수가 중국어로 소통해 줬지만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면 한국어가 필수였거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모두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외로움도 많이 덜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서울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음식도 익숙해졌고 특히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정훈 교수의 소개로 한국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자리도 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중국 정보부에서 일했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 중국 사회와 정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저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교과서로만 배우던 중국과 실제 중국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중국의 현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한편 중국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왕웨이의 쿠데타가 폭로된 후 중국 내부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군부 내에서도 분열이 생겼고 왕웨이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결국 왕웨이는 실각하게 됐어요. 국제사회의 압박과 중국 내부의 반발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미 중국의 국제적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였어요.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의 비밀 협력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됐어요. 중국과 북한 모두 한국을 함부로 대했다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한 국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중국에서의 어두운 과거는 뒤로 하고 한국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김영주와 이정훈 교수는 여전히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끔 중국에 남겨둔 가족들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진실을 선택한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로운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를 완전히 뒤로 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의 얼굴만 그리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림 한 장을 완성하기까지 평생을 감시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역시 김정은의 얼굴을 그려오다 김정은과 관련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진우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에서 선전화 창작사의 화가로 활동을 했었죠. 제 직업은 특별했습니다. 예술을 할 수 있는 특권, 그것도 수령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으니까요. 물론 저 또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소곤거리다 제가 들어오자 갑자기 침묵했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강철수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화가였습니다. 평양미술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30년 넘게 김정은 선전화를 그려온 거장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김정은 벽화 작업을 맡고 계셨는데요. 사인은 공식적으로 지병이라 했습니다. 심장마비라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은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병이라는 단어가 종종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요. 누군가 갑자기 사라질 때 가장 안전한 설명이었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더 파고들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몇몇 동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이 김정은 벽화를 그리다 쓰러졌다고 합니다. 붓을 든 채로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눈동자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무슨 뜻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동자에 이상한 게 있었다는 얘기만 흘러다녔을 뿐입니다. 식사 후 보위부 간부들이 갑자기 창작사로 들이닥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강철수 선생님의 작업실로 직행했죠. 잠시 후 여러 캔버스와 도안, 작업 도구가 담긴 상자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명, 조명호라는 간부가 저를 알아봤죠. 조명호는 강철수 선생님과 제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이 최근에 뭔가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지 묻는 그의 질문은 명백한 덫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위험했죠. 강철수 선생님이 이상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위부의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꼴이 되고요. 결국 저는 강철수 선생님이 항상 당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예술가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조명호는 한동안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죠.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강철수 선생님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노란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죠. 출입금지, 보이부 조사 중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이 작업하던 김정은의 벽화는 철거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강철수라는 이름은 창작사 기록에서 사라졌고 그의 작품들도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심지어 강철수 선생님의 가족은 함경북도 오지로 추방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신임 창작사 소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저에게 새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이 미완성으로 남긴 김정은 벽화를 이어서 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왜 하필 저였을까요? 수십 명의 화가들 중에서요. 소장은 이것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당의 위상이 걸린 일이라며 실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명심하겠다는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며칠 뒤 저는 강철수 선생님의 미완성 벽화가 보관된 특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캔버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었죠.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동자 부분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옆에는 강철수 선생님의 원본 도안과 스케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보이부의 검열을 통과한 것들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붓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생긴 얼룩인가 싶었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도안 옆에 있던 확대경을 들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정은의 왼쪽 눈동자 안에 미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확대경 없이는 절대 보이지 않을 크기였죠. 강철수 선생님의 필체였습니다. 그는 피를 잊지 않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피란 백두혈통을 의미합니다. 이 한 문장은 김정은이 김일성의 진정한 혈통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복 수준의 반역이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이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죠. 수십 년간 체제에 충성하며 살아온 저는 갑자기 두 개의 현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와 이 한 문장이 열어젖힌 새로운 세계 사이에서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안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선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보이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강철수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작업대로 돌아와 붓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명호가 들어왔습니다. 작업 진행 상황을 물었고 저는 방금 시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원본 도안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덧붙였죠. 조명호는 작업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희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죠.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물었을 때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별다른 점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조명호는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철수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죠. 실수라는 표현에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의 메시지를 눈치챘던 거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작업을 맡긴 것이고요. 제가 무엇을 알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보이부에서 공식 소환장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국가보위성 본부로 출두하라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뿐일 테니까요. 보이부 청사는 평양 중심가에 위치한 회색빛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곳의 지하실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고요. 접수처에서 소환장을 제출하자 경비원이 저를 7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는 듯했습니다. 705호실. 문을 두드리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조명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 벽에도 새 지도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조명호는 말없이 제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자마자 그는 서류 한 장을 밀어주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의 마지막 작업에 대한 기술 분석서였습니다. 위에 최고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조명호는 원본 도안을 바탕으로 똑같이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임무처럼 들렸지만 진짜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그림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제가 그 진실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캔버스와 물감, 붓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원본 도안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이토록 무거운 붓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번 그려본 얼굴이었죠. 2시간이 지났을까요? 눈동자를 그릴 차례가 왔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숨겨진 부분이었죠. 저는 메시지가 있던 곳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눈동자 빛나는 부분의 아래쪽 곡선. 하지만 그것을 그려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으니까요. 조명호는 그동안 제 표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죠. 온몸이 긴장했지만 붓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시야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권총이었습니다. 금속 표면이 차갑게 빛났죠. 위협인지 경고인지 명확했습니다. 조명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무언가 알고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강철수 선생님이 무엇을 남겼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죠. 조명호는 한참을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이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도 좋다고 했죠. 하지만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사를 나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살아서 나온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지켜볼 것이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부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창작사에 출근해 벽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집을 나설 때 건너편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항상 누군가 앉아 있었죠. 제 움직임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나흘째 같은 차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시였습니다. 창작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모두 저를 피하는 듯했죠. 평소처럼 인사하던 사람들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쩌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안에 최은혜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지호가 정치조사를 받았다고요. 갑자기 머리가 울렸습니다. 정치조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은 명백한 경고였죠. 아내는 울음을 참으며 학교 선생님이 지호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에 처한 것이죠. 강철수 선생님의 가족이 추방되었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경고가 있었을까요? 아내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의 그림, 보이부의 조사, 감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그는 피를 잊지 않았다. 는 문장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면 알수록 위험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아내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봤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 있을 수 없어.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단력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창문을 모두 닫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드러날 테고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 주변의 감시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2대의 차가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었죠. 보이부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맞은편 건물에서 망원경으로 우리 집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창작사 작업실에서도 조명호가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작업을 지켜보다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단지 증거만 찾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들 지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다간 모두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도 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린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그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위험으로 가득 찬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행동에 명확함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에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죽음과 맞바꾸는 모험이었죠. 특히 감시 대상인 우리 가족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 직업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보위부의 공작으로 접근했습니다. 김정은의 벽화를 완성하기 위해 접경지역 풍경을 그리러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은의 배경에 들어갈 백두산과 압록강 풍경 스케치를 위한 출장이었죠. 당의 선전화가에게는 특별한 이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특권을 마지막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조명호는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스케치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조건이 있었죠. 3일 이내에 돌아올 것, 그리고 그의 부하 한 명이 동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위부 요원과 함께라면 탈북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제가 간 이후에 별도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준비 시간은 일주일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조용히 의심받지 않게 준비해야 했죠. 우선 작업 장비를 팔았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던 특별한 북과 안료들을 암시장에서 처분했죠. 그 돈으로 식량과 방한복, 아이를 위한 약을 사들였습니다. 아내 은혜는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5단에 돈을 숨기고 작은 가방에 필수품을 챙겼죠. 우리는 서로 다른 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출장을 핑계로 함경북도로 향하고 아내와 아들은 이틀 후 친척 방문을 핑계로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준비로 강철수 선생님이 남긴 도안 일부를 찢어 제 그림 도구 사이에 숨겼습니다. 김정은의 눈동자가 그려진 종이 조각이었죠. 그 안에는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잊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보험이자 새 삶의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들 지호와 마지막으로 함께 잤습니다. 아이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용감한 화가가 그림 속에 진실을 숨겼다는 이야기였죠. 지호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빠가 곧 여행을 갈 거야. 그리고 엄마랑 너도 나중에 따라올 거고 우리 재미있는 곳에 가는 거야. 지호의 눈에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직감으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위부 요원과 함께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아내와 지호는 함경북도 국경 마을에서 저와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저녁에 몰아친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고 보위부 요원은 숙소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2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아내와 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하던 그때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 은혜가 지호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말을 많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얼어붙은 압록강이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죠. 자유와 목숨을 건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얼음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은혜에게 지호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장서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기다시피 움직였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가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다면 죽는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면 우린 살 수 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탈북자를 찾는 눈을 피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습니다.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숨어 지냈죠. 한 달 가까이 이동한 끝에 윈난성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가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정글 속을 헤치며 이동했고 독사와 맹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지호가 열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은혜는 밤새 아이를 안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주일 후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경찰에 자수했고 난민 캠프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탈북자임을 밝히고 한국행을 신청했습니다. 2달의 절차를 거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안전해요? 그 질문에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전하단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 가족은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탈북민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북한 체제와 달리 따뜻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죠. 조사관은 물 한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낯설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강철수 선생님의 도안 조각을 꺼냈습니다.
김정은의 눈동자에 숨겨진 글씨를 보여주며 탈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종이 조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 새 신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자본주의, 민주주의, 컴퓨터 사용법 등 남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가 달랐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랐습니다. 은혜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고 지호는 새로운 세계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하나원에서 미술치료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림을 통해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북한에서 그림은 선전도구였고 제 손은 체제의 도구였으니까요. 그러나 점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제가 무엇을 그려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눈 덮인 압록강, 북한의 산과들, 평양의 거리를 그렸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의 모습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김정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번 그렸던 그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를 그릴 때 떨리는 손으로 작게 써넣었습니다. 그는 피를 잊지 않았다. 이제 이 문장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유의 증표였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이끈 진실이었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지호가 조용히 제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이의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북한에서는 결코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생각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의 땅에 있었습니다. 응, 아빠는 그걸 알았고 그래서 너랑 여기까지 온 거야. 지호는 제 그림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이해했습니다.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상담사는 제게 북한의 미술에 대해 강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북한의 선전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북한 체제가 어떻게 예술을 통제하는지, 화가들이 어떤 지침 아래 작업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철수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남긴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젊은 남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그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고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유롭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기초생활 지원금과 정착금으로 새 삶을 시작했죠. 은혜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새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선전화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인정받는 직업이었지만 여기서는 그저 탈북민 화가에 불과했죠. 제 기술은 인정받았지만 그 기술로 그려온 것들은 이곳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나만의 미술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죠. 어떤 규칙도 지침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유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시에 따라 그림을 그려온 손이 갑자기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손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는 그들의 순수한 표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렸습니다. 그들에게 그림은 도구가 아닌 표현이었죠. 지호도 그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와 함께 공원에 나가 풍경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순수했습니다. 북한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죠. 그것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미술관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분단을 넘어선 예술이라는 주제의 전시였습니다. 탈북 화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저를 격려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마주할 때라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했죠. 그녀의 말에 용기를 내어 전시를 수락했습니다. 전시를 위해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자유를 찾아온 여정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작품은 세 개의 눈동자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눈이었죠. 각 눈동자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고 그 균열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보였죠.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과 지금의 삶 중 어느 쪽이 더 그리기 쉬운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붓이 무엇을 그릴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결정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자유입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강철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의 용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요. 지금 우리 가족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은혜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고 지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작업실을 마련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의 풍경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붓을 들면 항상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말했더라면 지금 없었겠지. 하지만 침묵했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 이제 제 붓은 더 이상 거짓을 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림자가 아닌 빛을 그립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자유를 그립니다. 그리고 작은 서명처럼 모든 그림 구석에 작게 새겨 넣습니다. 그는 피를 잊지 않았다. 이 문장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이 남긴 유산, 우리를 자유로 이끈 진실의 말입니다.